통보할 정도면 진짜 많이 바쁘신 건가요, 지금? 5월에는 법원이 성수기라서 사건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특별하게 할 게 많은 시즌이라서 좀 바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뭐라 안 하시나요? 많이 서운해라 하죠. 근데 서운해하지만 그래도 돈을 좋아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변호사를 하셨을까요? 저 어릴 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영화에서도 그랬고 좀 변호사나 그런 좀 법조 직역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법조인의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까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도 많진 않더라도 사건을 다뤄보니까 정의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특정 사건에서 제가 가치 판단하는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생각하는 정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판사님 글 칼럼을 본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글이 하나가 있어요. 트럭 운전사분이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일가족 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애만 다쳐서 중상을 입은 케이스였는데, 트럭 운전사분은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겹쳐져서 재판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분도 사고를 냈으니까 두 다리를 절단한 상태로 온 거죠. 휠체어를 밀고. 그러면서 엄청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죄를 구한 거를 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게 적절한가, 형량이 어느 정도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건과의 형량의 균형도 맞출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단편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가, 판사님들이나 제가 아는 법조인들은 다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그게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끼리 형량이 다르니까 판사 아들이 맞았으면 달랐을 거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있죠. 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공감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얘기해도 되나? 중학생인데 축구를 하다가 맞았어요. 터졌어. 병원에 갔어요.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잘못해서 잘못된 거예요. 고환 중에 하나가 안 잡힐 정도로 소실이 돼버렸어요. 이건 의료사고거든요. 의료사고라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때 판사님이 얘기를 한 게, 조정을 하시면서 본인 아들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엉덩이 쪽에 큰 흉터가 남았다. 근데 흉터는 법률상으로 크게 그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적게 인정을 받았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 더 이상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라면 알잖아요. 이거가 미치는 그 영향.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사고가 났는데 제가 맡았을 때 고등학생이 됐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중을 못한대요, 공부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집중이 돼. 근데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법적으로는 저도 그게 한계라는 거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죠. 좀 느낄 수 있었죠, 간접적으로. 네 아들이라도 이렇게 했느냐. 지금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요즘 자기 수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하이닉스 임직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을 했으니까 돈을 더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입으로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변호사의 장점이 있다면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는 해요. 제가 가진 세상이 강제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건을 하다 보면 제가 언제 구치소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혼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간접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겪어보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정도 지표를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 명확한 단점이 있다면요? 시간과 스트레스죠. 지금처럼? 제 일보다 의뢰인의 일이 우선이 되니까 항상 이제 제 사적인 일들이 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어떤 변호사님도 휴가를 10년째 못 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됐고, 사실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명절에도 일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거의 계속 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80년대 후반에 저희 수입료가 지금 수입료와 동일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굉장하죠. 반대로 그때 어마무시하게 번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그때에도 그때 나름의 또 고충이 다 있었거든요. 저도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민변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때만 해도 그 타자기가 드물어서 6필로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을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래서 뭐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날렸으면은 그걸 정서해서 제출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뭐 빡빡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저희 다 빡빡해 봤으니까 이거를 계속 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의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약간 의견 대립이 있거나 싸우면 네.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요즘은 변호사님들이 많아져서 서로 모르는 게 좀 많이 늘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좀 너무 그렇게 인격 모독이나 인신공격성으로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레인이 자신 상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그런 게 바로 티가 나나요? 저희는 눈치는 챕니다. 근데 확실하게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물어보죠.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정말이냐?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면 저는 그걸 믿고 변론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보다 증거는 명확하고 그리고 그게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안 밝혀지기는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은 밝혀졌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레인이 거짓말할 경우에 변호사님에게 손해가 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거짓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변호사도 징계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변호사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걸로 징계받진 않아요.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임하는 게 보통 변호사님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로 사시면서 약간 느끼는 인간관계가 좀 따로 있을까요? 회의라거나 느낀다거나 네, 그런 감정들이 있을까요? 상속사건 할 때 되게 많이 좀 힘들거든요. 저도 조율이 안 돼요. 가족 간인데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 그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죠. 그걸 직간접적으로 보고 근데 이미 저한테 올 정도 되면은 감정이 다 상해 있어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 있는 단계는 넘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울 때가 있죠.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 간에 확실하게 사이를 갈라놓고 싶으면 유산 정리를 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된다. 제 경험상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협의를 하셔라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식이 꺼내도 이제 폐륜인 것 같고 부모님이 꺼내는 거는 더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얘가 나를 잘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세우고 공감대를 만들면서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논의를 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약간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같은 게 있을까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달콤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유혹이 많았었고 지나고 보면 유혹인 걸 알았던 거죠. 잘 지나왔고 다행히 이제 불법적인 제한, 예를 들면 사무장님들 외근 사무장님들, 브로커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현란해요. 이게 막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처럼 엄청 그렇게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때 저를 다잡았던 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너가 왜 나한테 이 제안을 하지? 왜? 라고 했을 때 수긍이 안 되면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던 유혹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달콤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왜 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너여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경우에야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상황은 항상 더 나빠질 수 있다. 제 좌우명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수 있잖아요. 항상 너무 힘들고 지금 이게 정말 계속 버티는 게 맞나? 내지는 계속 잘하고 있나? 라고 의심이 될 때 생각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지금이 최고의 상황이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진짜로 더 힘든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상황은 항상 더 나빠질 수 있다. 약간 주식 저점 밑에 바닥이 있다 약간 그런. 그렇죠. 주식 얘기하면 또 많이 슬퍼지는데